나른한 오후 2시,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들로 오후를 확실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3월 8일 목요일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방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특사단이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아마 오는 10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는 냉전에서 평화로 또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될까요? 다시 6.15 정신, 14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 냉전 체제를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그 출발은 역시 민간교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디오에선 제가 처음 뵙습니다. 처음 오네요. 이슈파이터 메일 보신다고, 들으신다고요.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애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권유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네, 좀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가 너무 안 알려지고 있지 않냐. 라는 제 시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유행가가 서울, 대전, 광주, 목포 뭐 이렇게 찍고 가는데 평양, 서울 찍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떠세요? 앞으로는 북경, 동경까지 또 되겠죠. 북경, 동경, 러시아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어떠세요? 이런 지금 쭉 돌아가는 남북관계 해빙 모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11월 말에 마지막 미사일 발사 후에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대화 모드로 가겠구나 하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북의 계획이 처음부터 핵이 완성 단계로 들어서면 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요? 그래서 사실 20%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선언한 것은 이제 이 대화로 가겠다 하는 신호로 본 거죠.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신년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고 점점 그러니까 올림픽을 거치면서 사실 뭐 예를 들어 김여정 부부장 온 것도 우리 쪽에서 사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설마 못 오겠지 했는데 또 그렇게 왔고 개막식에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 쓸 카드는 다 썼겠지 했는데 또 폐막식에 이 김영철 부장이 왔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가진 카드를 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사분들이 가실 때 사실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관측이 강한 것을 보고 이게 뭔가 그동안에 교섭이 잘 됐구나.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사실 그쪽에서 이제 좀 고집을 부리거나 양보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맨날 떠드는 것처럼 우리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 또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 유언 아니냐 이 말을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어제 정세현 전 장관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다, 스타일이. 그 김일성 주석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 아버지는 약간 좀 겁도 내고 뭐 은둔형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광폭으로 막 그 진도 뺄 때는 확실히 확확 나가주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ICBM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서 네. 협상하신 분들 얘기가 네.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평양에다 보고하고 다시 답을 듣는데 뭐 3시간도 걸리고 뭐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지시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 하나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제가 6년 전에 네. 2011년 12월 말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 갔을 그렇죠. 때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길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잠시 인사 나눈 거지만 받은 인상이 앳되고 그때는 참 목소리나 외모가 앳돼 보였거든요. 예. 그때 몇 살 때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2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죠. 예. 근데 몇 달 후에 4월에 그게 아마 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였을 겁니다. 예. 그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인지 예. 거기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외모나 목소리나 분위기가 김일성 주석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몇 달 만에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앳되고 목소리도 어리고.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봤더니 이호 여사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 그 이호 여사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위로를 좀 건넸었나요? 그러니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고 네. 그냥 뭐 조의를 표한다는 그 정도. 뭐 근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저희 일행 말고 네. 다른 쪽 분들 중에 이제 청와대 메시지를 받아간 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당시 예,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예, 예. 만나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MB 쪽에서. 예,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예.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한다.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깜짝 예. 놀라면서 예. 상중에 예. 놀랐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재임 중에 뒤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도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앳되고 뭐 이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젊은 축이죠.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뭐 원숙하거나 이런 아들뻘이죠, 뭐. 그렇죠. 거의 나이로만 김여정 따지면. 부부장도 그렇고 둘 다 네. 자식 같은 나이들이죠. 근데 네. 이렇게 이런 어쨌든 막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봤더니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발로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 일면머리에 보도된 걸 보면 ICBM과 관련된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정용 실장이 미국에 가는 거다. 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특사들이 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외교상의 기밀도 있으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만 정부 간에만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작게 보자면 그냥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예.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 예. 석방 문제가 3명.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해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방법론을.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에 지금 제재가 이 강해진 걸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있어 봐야 자기네를 때리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사일이 고도화돼서 예. 미국까지 보낼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나선 건데 그 미사일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준다면 핵 부분은 천천히 해도 이 협상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계별로 해서 그 비핵화로 가되 네. 그 미사일 가장 부분은 먼저 처리하자. 뭐 그런 예, 처리하겠다라는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대가는 뭐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원하는 미국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원하는 그러니까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니까요.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먼저 북한이 꺼낼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돼도 트럼프 대통령 체면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큰 소리 잔뜩 쳐놨는데 이제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압박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남과 북이 뭔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거 다 내 덕이다. 내가 해서 된 거다. 할 수 이렇게 공을 싹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죠.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얼굴이 두껍지 못해서 그걸 못하는데 그분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매 특허예요. 트럼프. 그리고 뭐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이제 정말 큰 그림에서 길게 보고 뭔가를 얘기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그 체제를 위협하고 우리를 침략하려 할까봐 두려워서 미군의 훈련을 반대하고 미군 주둔을 반대했던 것이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되고 수교가 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계속 남쪽에 주둔하는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 말을 김정일 위원장이 6.15 때 했었지 않습니까? 회담 중에. 그 얘기가 다시 리바이벌 나올 수도 있다. 좀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 게 4월 초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자신들이 이미 저 열병식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규모를 크게 해서 전략 자산을 깔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년과 같은 규모라면 하면은 이러면서 조건을 달았지만 어차피 예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하질 못하고 스케줄이 미뤄졌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까 그때 다 여기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정상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그리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국내 보수 언론이나 어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랄까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요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뭐 그분들이야 참 실망스럽겠죠. 아니, 과거에 그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때는 타이밍 맞춰서 미사일도 쏴주고 핵실험도 해줘가지고 북한 카드, 안보 장사로 먹고 살았는데 이 밥줄을 끊겠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만전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6.15 회담의 결과 또 14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 한반도 평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6.15 직후에 정말 다 됐던 이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을 부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정말 몇 달만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부시 정권 들어서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고 또 14 때는
뭐 이게 이행될 틈도 없이 또 우리 쪽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정상 간에 맺은 약속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네. 일방적으로 북한만 책임지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합의 같은 것이 북미 간의 합의 같은 것이 깨진 것도 네. 이 양쪽이 신뢰가 부족하고 또 양측에 다 이제 강경파들이 좀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루어진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도 북한이 다 기만해서 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게 못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은 네. 아, 저 사람은 완전 북한 대변인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색깔론 내놓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할 줄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색깔론밖에 없다. 근데 예. 좀 저도 이거는 좀 이제 국민들이 안 통하니까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담론을 예.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도 드리고 보기에는 싶더라고요. 그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이나 보수 언론에서 예.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예. 대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네. 슬슬 이 한반도의 예. 긴장 완화와 평화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네. 대세를 따르려고 그분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네.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렇죠. 대세를 따르려고 가고 있는데 유독 국내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만 지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네. 계속 그냥 강경론만 얘기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북쪽의 이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도대체 뭐가 지금 남북 간에 또 이 우리와 미국 간에 또 북미 간에 이런 게 돌아가는지를 정보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거처럼 색깔론 그거에만 베팅을 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박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패닉 상태인 패닉 상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하던 옷을 입고 똑같이 이제 같은 반복을 하는 건데 좀 재밌네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 내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이제 어딘가요? 외국에서 남북 그 회담을 해보려고 돈으로 흥정해서 이게 걸려가지고 네. 북한으로부터 망신도 당하고 말레이시아였나요? 싱가포르였나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던데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계속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런 걸 하면서 뒤로는 어쨌든 남북 간의 뭔가 역할을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을 해보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앞과 뒤가 다른 이게 다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당장 비핵화를 해서 항복 선언을 받아내지 못하면 네. 의미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뭐 북한 가봐야 응? 북한 핵 개발 축하 사절단밖에 안 된다. 네. 비핵화란 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했는데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계속 나왔어요. 고집하는 게 북한이 뭐 당장에 핵을 갖다 바치고 항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게 그렇죠. 그렇게 쉬웠으면 자기네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9년 동안 왜 그걸 못했으며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20여 년째 왜 그걸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왔으면 일단 축하를 하고 고생했다라고 덕담을 하면서 오자 회동을 해도 그 5당 회동을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실 국정감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미 대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은 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국민이 평가할 대목인 것 같고요. 판문점에서 하는 정상회담은 처음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못하셨던 일입니다. 그때 이런 발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계속 탑방을 해라 그러니까 예. 그쪽에서 경호 문제며 거기서 무슨 말썽이 있으면 우리 체면이 깎이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제주도도 생각해보고 뭐 제3국까지 생각해보고 했는데 예. 판문점 남측 구역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판문점 회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남북은 외국이 아니고 이웃이니까 편하게 그냥 뭐 국빈 방문해서 뭐 의장대 사열하고 만찬하고 이렇게 요란한 형식 갖출 거 없다. 항상 실무 회담을 편하게 갖자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그런 이 전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라인 구축도 그것으로 이제 우발적 충돌이 큰 문제로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되고 또 무슨 문제 있을 때 직접 통화를 해서 저쪽은 특히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 간의 전화, 핫라인, 문재인 대통령 책상 위에 이제 직통 전화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니까 최소한 작년처럼 뭐 당장 전쟁 날지 모르니까 생존 배낭을 챙겨야 되고 뭐 라면 사다 놔야 되고 이런 위협, 전쟁 위협은 최소한 앞으로는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한라인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님 집무실 책상 위에도 그 전화 있었나요? 글쎄요, 저 유심히 보질 않아가지고. 혹시 뭐 전화기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 어떤 전화인지는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게 북한에서 오는 전화다 이런 얘기 안 해주시던가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 전화가 너무 많았나 보죠 책상 위에. 그래서 어떤 전화인지는 몰랐다. 근데 좀 어떠신가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소한 더 이상의 긴장이 높아지지는 않겠구나. 그죠? 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살얼음을 가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는 북미 협상을 끌어내서 어떻게 그것을 잘 빠르게 이어가느냐 그게 문제지 이것이 다시 그러니까 과거의 분위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것이 대세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가 얼마나 빨리 신뢰를 구축해서 신뢰 회복이 돼서 이 협상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것만이 남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뢰만 되면 서로 신뢰만 할 수 있게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북미 간에. 트럼프도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트위터로 이제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만날 생각은 있다는 게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나와서 정세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4월 말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북미 접촉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실무적인 접촉은. 그러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여건에 해당하는 북미 접촉 이것이 4월 말 이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일단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적 접촉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건이란 게 그렇게 봅니다. 그쪽에서 이 정상회담 제의를 갖다 전달하고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김영철 부장이 내려와서 이제 여건이 이거면 되지 않냐 하고 던져준 것이고 특사단이 가서 정말 그걸 내놓을 건지 확인하고 왔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 정상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방북할 의향이 있으시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소통은 하고 계시죠? 민간 차원에서, 민화협 차원에서 그럼 북측은
북측은 북측도 민화협인가요? 민화협도 있고, 네. 예, 뭐 다른 채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북 의사를 밝히셨는데 북에서 예. 북한에서 뭔가 좀 연락이 왔습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의사를 밝혔었고요.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적당한 시기에 초청을 하겠다. 그 적당한 말은 시기에. 들었었고, 예. 아마 곧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 결론이 나겠. 언제 조만간 초청장이 북에서 온다. 글쎄요, 북쪽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예. 그렇구나. 근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1995년 북한의 대기근 예. 이후에 어쨌든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뭐 무슨 그 영아들을 위한 지원, 네.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지원, 네. 그리고 또 뭐 쌀, 비료, 뭐 다양한 옥수수 뭐 이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9년간 단절이 돼서 그 사이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인지 어렵긴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이 되나요? 이를테면 뭐 북한이 뭘 좀 보내달라든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달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뭐 이 현금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요. 그렇죠. 유엔 제재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곡물도 쉽지 않고. 곡물 지원도요? 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심지어 결핵 환자를 이 치료하기 위한 간이 치료소 만드는데 네. 그것도 그 부품 중에 금속이 섞여 있다고 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전해 들은 바로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민둥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조림 사업, 녹화 사업을 위한 이 소나무 같은 거 종자 예. 또 이 북쪽이 또 품종 개량이 안 돼 있어서 농산물들이 네.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종자 이제 개량이 종자 또 예. 보내주는 그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고 좀 색다른 얘기는 이제 이것도 전에 들은 것인데 네. 이제 북측에서 이 서적이요? 예, 책 네. 그런 것들도 원하는데 예. 예전에는 영어로 된 거나 받고 남쪽에서 발행한 책들은 잘 받지를 않았는데 예. 이제는 과학기술 서적, 자기들이 아주 원하는 과학기술 서적은 물론이고 네. 교양 서적도 남에서 발행한 것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뭐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양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상당히 이 파격적인데요? 태도가 예. 개방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도 북한 서적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북한 서적 탐독 소지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허가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허가 받은 사람들만 북한 관련된 서적을 볼 수 있고 보면은 보다 걸리면 국가보안법으로 네. 처벌을 받는데 북한에서 오히려 과학기술이야 우리가 워낙 눈부신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네. 보고 공부를 해서 자기들도 좀 과학기술을 개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교양서적은 이게 우리의 문화나 어쨌든 자본주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원하고 있다. 어떤 걸 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 의도는 아마 좀 만나서 들어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좀 근데 빨리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술 교류가 예. 그런 교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경험을 보면 네. 북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네. 북쪽에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네. 그걸 보니까 네. 과거에 우리 쪽 학자들이 번역했던 것에 오류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다면은 그 번역 작업을 네. 돈과 시간이 엄청 들었을 텐데 예. 그런 걸 이제 세이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뭐 그때 생각해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정말 다양한 민간 교류가 있었잖아요. 물론 네. 이제 문익환 목사님 다녀오셔서 네, 네. 결의말 사전 만든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언어도 많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오징어인데 거기는 낙지. 네, 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달라서 그것부터 통일해야 된다. 그 김여정, 김영남 특사 그 예. 두 분
왔을 때 네. 같이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이제 이 오찬 주최하셨는데 그때 같이 거기 가셨죠. 온 분들 중에 네. 이제 대남 사업한 분을 빼고는 네. 나머지 분들은 이 꼬막을 모르더라고요. 그 오찬 메뉴 가운데 예, 꼬막이 예, 있는데 예. 뭐라고 부르던가요? 아예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건. 오. 거기서 나는 조개하고 남쪽 바다에서 나는 조개는 다르니까. 남쪽 바다 네. 조개. 야, 갑자기 마음이 참 그러네요. 네. 남쪽 바다의 조개와 북쪽 바다의 조개는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네. 먹어보는 거예요. 또 대남 사업을 많이 해본 분은 네, 예. 또 아는 척 하느라고 이거 가르쳐요?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에 나온 그 꼬막 아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구나 예, 이런 예. 거예요? 예, 먹어보진 않았겠지만. 예. 조정래 소설에 나오는 그게 예, 이거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나라 이렇게 영화 보면 그 유명 명소에 가보고 그 굉장히 여기서 찍었다는 거 아니야? 그 그렇죠. 식당, 그 예. 식당에 나오는 메뉴. 꼬막을. 예. 그렇군요. 야, 근데 어떠셨어요? 그때 직접 만나시고 북한 관계자들 만나고 이러면 예. 김대중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아버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하실까요? 6.15 때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중에서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 풀려나셨을 때나 또는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때는 담담하셨어요. 근데 6.15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셨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 그 성남 서울공항에 그 빨간 카페트에서 연단 위에 딱 예. 올르셔가지고 원고가 있으셨나요 그때? 글쎄 잘 기억이 안 나요. 원고가 있으셨을지라도 보지도 않고 막 연설을 하시는데 진짜 예. 감동적이었어요. 예. 정말. 저보다 더 자세히 기억하시네. 예. 기억합니다. 그때 막 빨간 카페트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환한 미소로 예, 예. 진짜 이게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연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살아계시다면 네, 예. 지금 이 상황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예, 정말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차근차근 나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점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한 모습.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뭐 북을 상대로 하든 미국을 상대로 하든 북이든 미국. 예. 뭐 주변 다른 나라를 예. 상대로 하든 이제 물론 조심스럽게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만 네. 이제 필요할 때는 또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네. 사실 국력이 많이 신장됐지만 외교력은 이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남북의 분단, 그 문제 때문이었다고 보고 우리가 북을 잘 다뤄서 그들을 비핵화 또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소위 불량국가라고 불리던 북을 정상국가로 끌어올 수 있다면은 우리의 외교력이 정말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우리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끌고 갈 수도 있다. 네. 이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요. 한 번도 우리가 좀 세게 맘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늘 그냥 주변에 왜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른바 이제 동맹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해도 되냐. 미국하고 동맹이 먼저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력해서 뭐 북한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남북이 먼저 이렇게 나서면 다친다.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막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전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뭐 6.15 때도 기회는 있었죠. 네. 근데 너무 짧게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렸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참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고 근데 그 동맹파라고 하는 분들 네. 이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슬슬 북미 대화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정세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바꿔야지. 예,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뭐 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미 대화하겠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겠다 이러면은 네. 뭐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너희들 왜 종북 좌파됐냐고 데모라도 할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 대사관 앞에서 니네 종북 좌파지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그럴 배짱이 없으면 이 공연히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네요. 빨리 바꿔라.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 모시니까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말하는 군사적 위협과 체제 보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군사적 위협과 체제 보장 요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비핵화란 말은 결국 자기들이 핵무기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전술핵도 남쪽에 있었고 미국의 전략자산, 뭐 폭격기니 뭐 핵잠수함이니 뭐 자꾸 오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 핵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도 뭐 누구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겠다.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우리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건데 그 말을 한동안은 계속 핵 개발, 미사일 개발로 가다 보니까 그 말을 쓱 옆으로 밀어놓고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그걸 들고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의 지금 현 체제를 흔들지 않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물론 나중에는 경제적인 도움도 청하겠죠. 그건 물론 미국에만 청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은 뭐 다른 작은 것은 시비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북한이 사실상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왕따 국가, 불량 국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왔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상 국가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를 정상적으로 좀 대우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통일이 이를테면 김일성 주석의 통일하고 김정일 시대의 통일하고 김정은 시대의 통일은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양국이 이렇게 서로 존재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협력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시그널은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생각이죠. 일단 평화적 공존이 되고 평화적 교류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통일은 먼 훗날에 양쪽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회복되고 양쪽의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돼야 그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목표는 이 전자를 평화적 교류와 공존 그 부분을 선택해야죠 우리는. 이호 여사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하신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 아니 여성 운동 오래 하셨으니까 미투 운동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남북 관계 이렇게 급진전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던데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뭐 올해 만으로 96세이시기 때문에 뭐 예전 같지는 않으시죠. 기력이 조금 약하신데 그래도 아직은 뭐 정신이 맑으시고 크게 뭐 많이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던가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야 뭐 길게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네. 결국 그 6.15 이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신 것이 두고두고 두 분 어른의 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을 네. 예, 간절히 바라시죠. 또 북쪽에서도 상당히 각별하게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그 펜스 부통령이 만찬장에서 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예,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예. 그 근처에 앉아 있었는데 예. 테이블에 예. 그 이제 먼저 우리 쪽 그 과거 통일부 장관 지내신 원로분들 네, 또 예, 뭐 예. 심지어 일본의 아베 총리 이런 분들이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할 때 네. 김영남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예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네. 하시다가 이제 예. 아베 총리는 그래도 대화가 길어지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예.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잡고 김영남 어머니 오셨냐고 그래서 못 오셨다 하니까 네. 아유 안부 전해달라고 예.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예. 엄청 우셨잖아요. 예. 정말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 시대를 살아낸 이른바 이제 이호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마찬가지고 그 세대의 연배가 보는 지금의 그러니까 남북이 단일로 이렇게 네. 단일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감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살아계실 때 뭔가 좀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죠? 예,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직도, 시청자께서 예. 평양 여행 가능하겠냐? 글쎄요. 일단 뭐 이 제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제재가 완화되면 일단 개성과 금강산부터 풀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중국에서 네. 시작된 열차가 이제 북을 지나서 네. 서울로 오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그렇죠. 중국 예.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진출할 예.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꿈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조만간 될까요? 글쎄요, 금방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한참 미래의 일은 아니다.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아이고 마무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건 꼭 여쭤야 될 것 같아요. 그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예.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출마 가능성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아직은 마음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아니 뭐 질문을 여러 솔직한 차례 심정. 인터뷰에서 예. 받았는데 예. 저는 뭐 아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뭐 출마를 뭐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이 출마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으니까요. 예, 추미애 대표가 조만간 전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모셔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나올 수 있다. 예. 아, 좀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 게 4월 초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예.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뭐 자신들이 이미 저 열병식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규모를 크게 해서 예. 전략 자산을 깔고 뭐 이렇게 예. 하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예년과 같은 수준. 규모라면 예. 하면은 이러면서 조건을 달았지만 네. 어차피 예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때 하질 못하고 스케줄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 이제 계획이 다 그렇습니다. 틀어졌으니까 예. 그때 다 여기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정상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그리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국내 보수 언론이나 어제 홍준표 네.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랄까 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요.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요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네. 같거든요. 뭐 그분들이야 참 실망스럽겠죠. 아니, 과거에 그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때는 타이밍 맞춰서 미사일도 쏴주고 핵실험도 해줘가지고 북한 카드 네. 안보 장사로 먹고 살았는데 이 밥줄을 끊겠다고 하니까 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기만전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의 6.15 회담의 결과 또 네. 14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 한반도 평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6.15 직후에 네. 정말 다 됐던 이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을 네. 부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맞아요. 정말 몇 달만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부시 정권 들어서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고 예. 또 14 때는 뭐 이게 이행될 틈도 없이 또 우리 쪽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정상 간에 맺은 약속을 이 파기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네. 일방적으로 북한만 책임지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과거의 합의 같은 것이 이 북미 간의 합의 같은 것이 깨진 것도 네. 이 양쪽이 신뢰가 부족하고 또 양측에 다 이제 강경파들이 좀 방해를 하는 부분이 미국 시민권자들 예. 석방 문제가 3명.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BM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비핵화를 어떻게 해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방법론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예전에 지금 제재가 이 강해진 걸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에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있어 봐야 자기네를 때리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미사일이 미사일 고도화돼서 실어서, 예. 미국까지 보낼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이게 초강대국인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네. 이제 부랴부랴 나선 건데 그 미사일 부분을 먼저 좀 해결해 준다면 핵 부분은 천천히 해도 이 협상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계별로 해서 그 비핵화로 가되 네. 그 미사일 가장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 뭐 그런 예, 처리하겠다라는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대가는 뭐 제재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 어쨌든 미국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미국이 원하는 미국 입맛에 딱 맞는 얘기를 김정은 그렇죠.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미국 시급한 입장에서는 문제니까요.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완화하거나 폐기하는 조치를 먼저 북한이 꺼낼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돼도 트럼프 대통령 체면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큰 소리 잔뜩 쳐놨는데 이제 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압박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남과 북이 뭔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거 다 내 덕이다. 내가 해서 된 거다. 이렇게 공을 싹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죠,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얼굴이 상상도 두껍지 못해서 그걸 못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매 특허예요, 트럼프의. 그리고 뭐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지만 이제 정말 큰 그림에서 길게 보고 뭔가를 얘기한다면 미국이 우리의 그 체제를 위협하고 우리를 침략하려 할까봐 두려워서 미군의 훈련을 반대하고 미군 주둔을 반대했던 것이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되고 수교가 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계속 남쪽에 주둔하는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예. 그 말을 김정일 위원장이 6.15 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담 중에. 예. 그 얘기가 다시 나른한 오후 2시,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들로 오후를 확실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3월 8일 목요일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 방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특사단이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아마 오는 10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반도 정세는 냉전에서 평화로 또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될까요? 다시 6.15 정신, 14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 냉전 체제를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그 출발은 역시 민간교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튜디오에선 제가 처음 예, 뵙습니다. 처음 오네요. 예, 이슈파이터 매일 보신다고 들으신다고요. 예.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애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주변에 권유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좀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네, 좀 트위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훌륭한 프로가 너무 안 알려지고 있지 않냐. 라는 제 시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한국에서 유행가가 서울, 대전, 광주, 목포 뭐 이렇게 찍고 가는데 평양, 서울 찍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떠세요? 앞으로는 북경, 동경까지 또 되겠죠. 예, 북경, 동경, 러시아까지, 네. 블라디보스토크. 어떠세요? 이런 지금 쭉 돌아가는 남북관계 해빙 모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11월 말에 마지막 미사일 발사 후에 네.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고 이제 대화 모드로 가겠구나 하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뒷자리. 그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네. 그러니까 북의 계획이 처음부터 핵이 완성 단계로 들어서면 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에서요? 예. 그래서 사실 20% 부족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선언한 것은 네. 이제 이 대화로 가겠다 하는 신호로 본 거죠. 그래서 1월 1일 신년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신년사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네. 이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올림픽을 거치면서 사실 뭐 예를 들어 김여정 부부장 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사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설마 못 오겠지 했는데 또 그렇게 왔고 개막식에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 쓸 카드는 다 썼겠지 했는데 또 폐막식에 이 김영철 부장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들이 가진 카드를 다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사분들이 가실 때 사실 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관측이 강한 것을 보고 이게 뭔가 그동안에 교섭이 잘 됐구나. 믿는 구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사실 그쪽에서 이제 좀 고집을 부리거나 양보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맨날 떠드는 것처럼 우리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 또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 유언 아니냐 이 말을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 말을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이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어제 정세현 전 장관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할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다, 스타일이. 예. 그 김일성 주석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 예. 아버지는 약간 좀 겁도 내고 뭐 은둔형이고 이랬는데 오히려 광폭으로 예. 막 그 진도 뺄 때는 확실히 확확 나가주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ICBM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떤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 통일부에서 네. 협상하신 분들 얘기가 네.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평양에다 보고하고 다시 답을 듣는데 뭐 3시간도 걸리고 뭐 이랬는데 네. 이번에는 수시로 보고하고 수시로 지시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 하나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제가 6년 전에 네. 2011년 12월 말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 갔을 그렇죠. 때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길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잠시 인사 나눈 거지만 받은 인상이 앳되고 그때는 참 목소리나 외모가 앳돼 보였거든요. 예. 그때 몇 살 때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2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죠. 예. 근데 몇 달 후에 4월에 그게 아마 김일성 주석 생일 그 행사였을 겁니다. 예. 그 광장에서 김일성 광장인지 예. 거기서 이제 대중연설을 하는 게 나왔는데 네. 그 사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외모나 목소리나 분위기가 김일성 주석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몇 달 만에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앳되고 목소리도 어리고. 예,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봤더니 이호 여사하고도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 그 이호 여사는 그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위로를 좀 건넸었나요? 그러니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고 네. 그냥 뭐 조의를 표한다는 그 정도. 뭐 근데 그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저희 일행 말고 네. 다른 쪽 분들 중에 이제 청와대 메시지를 받아간 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당시 예, 대통령이 그때 MB 때죠. 예, 예. 만나면은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고 전해라. 아, MB 쪽에서? 예, 그 말은 한마디 해라. 그래서 예.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 말을 했대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뭐 이런 말씀 전하시라고 한다. 근데 이명박 이름 석자를 듣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깜짝 예. 놀라면서 예. 상중에 예. 놀랐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글쎄요. 될까요? 재임 중에 뭐 뒤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도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앳되고 뭐 이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젊은 축이죠.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뭐 원숙하거나 이런 아들뻘이죠, 뭐. 그렇죠. 거의 나이로만 김여정 따지면. 부장도 그렇고 둘 다 네. 자식 같은 나이들이죠. 근데 네. 이렇게 이런 어쨌든 막 적극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봤더니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 말로 조선일보에 오늘 아침 일면머리에 보도된 걸 보면 ICBM과 관련된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정용 실장이 미국에 가는 거다. 네.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론 특사들이 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외교상의 기밀도 있으니까 다 공개할 수는 없죠. 또 우리와 미국 사이에만 정부 간에만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건데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작게 보자면 그냥 지금 미국 북한에 억류돼 있는 예. 한국계